장모님, 이 박스들 다 뭐예요? 집안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죠? 짐 싸는 거 보이잖아. 이사 가려고. 이사요.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행 다녀온 사이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 그대로야.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파셨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해온 것처럼. 여러분, 이 대화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겠지요.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게 아니었습니다. 69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과 눈물, 외로움이 결국 이 한마디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9살, 이름은 김영자라고 합니다.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사니 외롭지 않겠다고, 늘 함께 있어서 든든하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가족 속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이 습관처럼 눈을 뜨게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고 밥솥을 열어 도시락에 넣을 밥을 덜어내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워 상에 올렸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담고 과일을 썰어 도시락 통에 넣는 동안 숨이 가빴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힘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다음은 빨래와 청소였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옷을 널고 청소기를 밀고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다 보면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사위와 딸도 편안할 테니까요. 아침 일을 마치고 나면 저는 다른 집으로 가서 가사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고 반찬거리를 손질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딸네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제 옷은 해지고 낡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손주들이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눈물이 날 만큼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손길이 사랑으로 전해지는구나. 스스로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따뜻한 눈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 오니까 청소 제대로 해주세요. 엄마, 저녁은 6시 정각에 꼭 맞춰주세요. 애들 학원 때문에 늦으면 곤란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사위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장모님,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좀 그러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왜 옷 하나 같이 세탁하는 게 불편한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번 빨래를 하면서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남일까라는 질문을 삼켰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 사위는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침부터 소리 좀 줄이세요.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가 얼얼했습니다. 웃음을 잃은 얼굴로 다시 걸레를 들곤 했습니다. 문제는 제 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빨래를 나르고 아이들을 업고 다니며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가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는 걷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딸과 사위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제 건강보다 집안일이 먼저라는 그 말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의 입에서
내 고통보다 자기들의 생활이 먼저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 서명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옆 병실에는 가족들이 몰려와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죽을 떠먹이며 위로했습니다. 제 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저는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 한 잔 부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하얀 천장만 바라보다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겨우 몸을 가누며 집에 들어서자 딸은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사위는 덧붙였습니다. 한 달 동안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이 아깝네. 저는 절뚝거리며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제 고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 딸과 사위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 그러게 말이야. 친구들도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자꾸 간섭하시잖아.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잖아.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나는 그저 짐일 뿐이었구나. 그 무렵 딸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들떠 있었고 딸은 사진을 찍으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젊은 날 남의 집 가사 일을 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요양원을 입에 올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을 찾아야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며칠 뒤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을 둘러본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순간 제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온 딸 가족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경악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이삿짐 상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사위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짐 싸는 거 안 보여? 이사 가려고. 이 집 팔았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해온 것처럼. 그 순간 제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이야. 너희는 전기세 한 번 낸 적 있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딸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계를 보며 서두를 필요도 없는 아침이 그렇게 낯설고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니 제 마음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울진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닿고 짭조름한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제 이름 김영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 있었고 뒤편에는 텃밭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저는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며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길이 이토록 자유롭게 느껴진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웃들도 따뜻했습니다. 아줌마 혼자 오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언제 시간 되시면 같이 시장에 가요. 그렇게 다가와 주는 말 한마디가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딸의 엄마, 손주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 저를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은 낯설었지만 곧 저는 새로운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발끝에 닿는 모래의 감촉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과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집안일이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고 하루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딸과 사위가 울진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딸은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손주들도 할머니 찾고 있어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단단히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야 해. 그게 진짜 효도야. 제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 밤마다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바로 제 자신, 제 삶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바닷가를 걸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습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를 들으며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릴 때 저는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꽃이 피는 걸 바라보며 웃습니다. 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사와 구워 먹고 친구들과 나누며 웃습니다.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빛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딸과 손주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셨나요? 부모로, 자식으로, 누군가의 짐으로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정작 자신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그립지만 그리움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